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충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쇼핑몰 한복판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한 여자 제시카 웡소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16년 1월 6일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인도네시아의 최대 도시 자카르타, 27세 여성 제시카 웡소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자카르타의 명소로 꼽히는 쇼핑몰 중 하나인 그랜드 인도네시아 몰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제시카는 오후 5시에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고급 카페인 올리비에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시카는 오후 3시 32분 쇼핑몰에 도착했는데 이 시간은 약속 시간보다 무려 90분이나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제시카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카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무엇인가 찾는 사람처럼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2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시카가 카페에서 나간 지 약 40분 후인 오후 4시 4분, 그녀는 선물 가방 3개를 들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시카는 카페를 돌아다니며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선택하였습니다. 얼마 뒤 자리를 잡은 제시카는 테이블 근처 CCTV 카메라를 올려다보고는 테이블 위에 쇼핑백 3개를 올려 놓았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카운터로 걸어가 음료 3잔을 주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시카는 아직 친구들과 약속한 시간이 30분이나 더 남아 있었음에도 친구들의 음료를 미리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칵테일 2잔과 베트남 아이스 커피 1잔을 주문했고 오후 4시 24분에 웨이터가 그녀가 주문한 음료를 자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시카는 앞에서 음료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음료 3잔을 쇼핑백 뒤에 두었고 아이스 커피는 자리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CCTV 카메라를 응시하며 음료가 완벽하게 쇼핑백에 가려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15분, 제시카의 친구 미르나와 하니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제시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들과 포옹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를 마친 세 친구는 테이블로 가 자리에 앉았고 가운데 자리엔 미르나가, 그리고 양쪽엔 제시카와 하니가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시카는 미르나에게 아이스 커피는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커피를 마시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목이 너무 말랐던 미르나는 그 자리에서 제시카가 주문한 아이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르나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시자마자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르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아이스 커피의 맛이 이상하다고 소리쳤고 즉시 하니에게 아이스 커피를 한번 먹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황한 하니는 빨대 끝에 살짝 혀를 대기만 했을 뿐 아이스 커피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미르나는 제시카에게도 커피를 한번 마셔보라고 이야기했으나 제시카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미르나를 응시하며 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마신 미르나는 몸을 떨면서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하니는 웨이터에게 달려가 아이스 커피의 맛이 이상하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웨이터와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미르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간질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미르나가 쓰러진 것을 본 하니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미르나를 깨우려고 했지만 제시카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미르나가 발작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고 직원들에게 구급차를 부르고 산소호흡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고급 카페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현장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시카는 담담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쓰러진 미르나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온 직원들이 미르나에게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던 제시카가 갑자기 카페 매니저에게 달려가 아이스 커피에 무엇을 넣었는지 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매니저는 갑자기 자신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 제시카를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이 든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미르나가 마신 베트남 아이스 커피를 버리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잠시 후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즉시 미르나를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은 쇼핑몰에서 약 5분 거리에 있었고 의사들은 응급실에 도착한 미르나를 필사적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르나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미르나가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르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르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 제시카가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전달받은 가족들은 제시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족들은 제시카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상류층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친구를 죽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의 카페 매니저는 사건 당일 미르나가 마신 베트남 커피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매니저는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에 베트남 아이스 커피 10잔을 판매했는데 단 한 명의 손님도 맛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일 후 검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놀랍게도 경찰은 미르나가 마신 아이스 커피에서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미르나를 부검하려고 했으나 가족들은 딸의 부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 교도였고 미르나의 가족들도 무슬림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부검을 하는 것을 꺼려했고 경찰도 형사사건의 경우에만 가족들이 동의하면 부분적으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미르나의 가족들에게 부검을 허락해달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미르나의 가족들은 미르나의 시신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검에 반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족들에게 부검은 매우 정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시신에서 일부 샘플만 채취하고 부검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설득 끝에 제한적인 부검을 한다는 조건으로 가족들은 미르나의 부검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미르나가 사망한 지 3일 후인 2016년 1월 9일 토요일 밤 부검이 실시되어 1월 10일 새벽에 부검이 종료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미르나의 신체에서 소량의 청산가리가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0일 미르나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르나의 장례식에 참석한 제시카는 전혀 울지도 않고 때때로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시카의 뻔뻔한 행동을 본 미르나의 이모는 내가 미르나를 독살했다고 말하며 그녀를 비난했고 미르나의 이모의 말에 당황한 제시카는 황급하게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미르나가 사망한 이후부터 보여준 제시카의 행동 때문에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에서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제시카의 모습을 포착하고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제시카를 따로 불러 그녀를 조사하였고 그녀가 사건 발생 이후 당시 입었던 옷들과 물건들을 모두 처분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커피에서 발견된 청산가리였는데 만약 청산가리가 제시카가 넣은 것이라면 어떻게 청산가리를 구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청산가리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미르나의 죽음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30일 경찰은 제시카 웡소를 친구 미르나 살리안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여 구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이 친구를 살해한 제시카의 추악한 살해 동기를 밝혀내면서 두 친구 사이의 어두운 그림자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제시카 웡소는 1988년 10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멜다와 아버지 위나르디 윙소 사이에서 세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제시카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제시카의 가족은 수입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큰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시카의 아버지 위나르디를 플라스틱 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제시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다수 사람은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 하루에 4달러 미만으로 생활하였는데 그들에 비하면 제시카는 운이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호화로운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2005년 제시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플라스틱 사업 때문에 호주 시드니로 이주하였습니다. 제시카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재력을 자랑이라도 하듯 시드니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더블베이의 집을 장만합니다. 하지만 10대였던 제시카는 부모님과 함께 시드니로 이주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카르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제시카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으나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가정부부터 운전기사까지 제시카를 도와줄 직원들을 집에 상주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제시카는 졸업 이후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제시카는 200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계신 시드니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학교 중 하나인 빌리블루 디자인 대학에 입학합니다. 내성적이었던 제시카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제시카는 학교에서 자신처럼 자카르타에서 온 학생인 미르나 살리안이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알게 되자마자 금세 절친이 되었습니다. 당시 두 여성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르나도 제시카와 같은 1988년생이었고 둘 다 매우 부유한 자카르타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미르나도 제시카처럼 어려서부터 디자인을 좋아해 시드니로 유학을 왔으며 두 여성 모두 남들과 다른 강한 개성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제시카와 가까워진 미르나는 제시카의 친구인 하니와 베라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미르나, 제시카, 하니, 베라 이렇게 4명의 자카르타 소녀들은 항상 함께 어울리면서 낮에는 디자인 과제를 하고 밤에는 파티를 하는 행복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자카르타 소녀들의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어느덧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미르나는 8년간 사귄 그녀의 남자친구 아리프 소마르코와 함께 고향 자카르타에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르나는 취업엔 관심이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남자친구 아리프와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부모님이 계신 시드니에 살면서 제2의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두 소녀는 시드니와 자카르타 이렇게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메일과 문자를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미르나가 자카르타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그녀는 미르나와 다르게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시카는 패트릭 오코너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제시카의 남자친구 패트릭은 그렇게 좋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패트릭은 약과 음주에 빠져 매일같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제시카는 그런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미르나는 결혼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시드니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미르나는 시드니에 도착하자마자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제시카에게 연락하여 저녁 약속을 했습니다. 제시카는 오랜만에 절친 미르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식사했습니다. 미르나는 제시카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았고 제시카는 눈물을 흘리며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된 미르나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런 남자와는 사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좋은 남자를 소개해 줄 테니 빨리 그와 헤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르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었고 당시 절친 제시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화가 나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르나의 충고를 들은 제시카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시카는 미르나가 하는 말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르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시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도 없이 계산도 하지 않고 미르나를 홀로 식당에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미르나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지만 이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제시카에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르나는 즉시 약혼자 아리프에게 연락하여 제시카와 싸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혼자 아리프는 제시카에게 전화하여 사과하라고 이야기했으나 미르나는 너무 무서워서 제시카에게 연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미르나와 제시카는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제시카도 미르나도 그 누구도 먼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11월 미르나는 발리에서 약혼자 아리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르나는 시드니에서 사귄 대학 친구들 그리고 제시카를 통해 사귄 하니와 베라도 결혼식에 초대하였으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제시카는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미르나는 완벽하고 능력 있는 남자 아리프와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친구 제시카는 미르나와 다르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르나와 싸운 이후 제시카는 5번의 자살 시도와 자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다가 음주 사고를 내어 기소되었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2015년 11월 SNS를 통해 미르나가 발리에서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미르나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친구들 중 자신만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시카는 자신만 빼고 하니와 베라를 결혼식에 초대한 미르나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이 모든 불행이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 패트릭을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패트릭은 경찰서에 찾아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제시카에게 패트릭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접근금지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당시 제시카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녀는 남자친구를 잃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으며 곧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제시카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그녀는 자카르타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로 가기로 한 제시카의 결정은 단순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시카의 마음속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훨씬 더 무서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시드니를 떠나 자카르타로 가기 전날인 2015년 12월 5일 그녀는 왓츠앱 채팅을 통해 자카르타에 있는 미르나와 하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니는 제시카에게 너무 반갑다고 즉시 답을 하였으나 미르나는 제시카의 메시지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르나가 제시카의 문자에 답하는 데는 무려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얼마 뒤 미르나와 연락된 제시카는 곧 자카르타로 돌아가니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미르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남편과 함께 나가겠다고 제시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미르나는 남편 아리프와 함께 제시카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 특별한 일은 없었으나 제시카는 미르나와 아리프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며 늦었지만 너무 축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제시카는 이제 여자들끼리 한번 보자고 말하며 하니와 베라에게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 1월 6일에 제시카는 그랜드 인도네시아 몰에서 만나자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베라를 제외한 미르나와 하니 이렇게 3명의 여성이 이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시카는 쇼핑몰에 있는 올리비에 카페에서 만나자고 말했고 미르나에게 어떤 음료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미르나는 제시카에게 베트남 아이스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제시카는 하니에겐 어떤 음료를 마실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6일 올리비에 카페에서 제시카와 하니를 만난 미르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미르나는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미르나의 친구 제시카를 지목하였고 제시카가 쇼핑백 뒤에 아이스커피를 숨겨 몰래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페 직원들도 제시카가 약속 시간 이전부터 카페에 어슬렁거리며 CCTV를 주시했다고 이야기했고 주문한 커피를 가리고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경찰은 제시카를 체포하여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녀는 유죄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선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총사령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절친 사이에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상류층 소녀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독살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즉시 제시카를 사형시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사건에 호기심이 생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올리비에 카페에 몰려들었고 베트남 아이스 커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왜 제시카가 절친을 독살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호주 연방경찰에 연락하여 제시카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시민권자인 제시카를 사형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시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에 동의하고 호주 경찰에게 관련 서류를 받아 제시카의 범행 동기를 조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호주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보고 제시카의 음주 혐의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괴롭히다가 받은 접근금지 명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제시카가 평소에 자신에게 조언한 미르나를 증오했으며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그녀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미르나가 사망한 지 6개월 후인 2016년 6월 15일 검찰은 제시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인도네시아 경찰과 호주 연방경찰과의 합의 덕분에 2016년 10월 제시카는 친구 미르나를 살해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낭독된 날 법정에 제시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시카도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시도했지만 그녀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시카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부실 관리로 악명 높은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소감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